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콜센터는 옛날의 공장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창문도 없는 공장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미싱 밟고 실밥 따던 공장, 지금은 미싱 대신 온종일 말을 한다. 박정현의 생활의 발견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너에게 못 들려줘. 조금 아쉬워. 맛있는 집을 알아냈는데 이젠 혼자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낯설고, 재밌는 영화 개봉하는데 같이 가자 전화할 네가 없다는 게 외로워. 뭐 괜찮아지겠지. 처음도 아닌데 조금만 참다 보면 잊혀질 거야.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랑이었을까. 나 이렇게 아픈데 넌 지금 어떤지. 너도 가끔 내 생각하긴 하는지. 오랜만에 혼자 집에 앉아 슬픈 노래 들을 때마다 모든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수혁이 엄마는 섬유근육통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7년 전 갑자기 찾아온 원인 모를 병마 앞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원인도 모르고 나설 수 있는 약도 없는 거고요. 이제 통증이 심해버리니까 온몸에 근육이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가며 버텨보지만 고통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 앞에서 항상 희망적으로 진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파서 그게 자주 무너질 때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안아줄 수 있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이 되어준 것처럼 병마를 이겨내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이 제발 저희 집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저도 애들한테 못 해줬던 거, 이때까지 못 해줬던 거 다 해주고 안 아프고 사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늘이 말끔했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이 전국적으로 맑았고 미세먼지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대부분은 좋은 단계, 일부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괜찮은 대기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로 시작을 하겠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텐데요. 북쪽에서 점차 기압골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내일 밤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고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 충청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더 이어질 건데 대부분 새벽 시간에 잠깐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충청지방이나 전라북도,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도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조금 쌀쌀하거나 조금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과 울산 영상 1도, 세종 영하 4도, 청주, 대전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3도 정도를 내다보고 있고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13도, 부산 지역 14도, 광주, 대구는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로 6.8도, 습도는 36%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11일 수요일 확진자가 어제보다 242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아시죠? 손 자주 씻기 꼭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의 연관성 누구나 의심하긴 했는데 뚜렷하게 이렇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전문가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너무 잘못 진단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달부터는 계속해서 신천지를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내 이단 전문가이신 조미든 바른미디어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조미듬, 믿음이 네. 좀 깊어 보입니다. 네, 부모님이 대책 없이 이름을 쳐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이 네. 있으신 분이시고요. 네, 기신교인입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 내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어떤 종교를 빙자해서 예. 이제 조금 종교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네. 10여 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갔다 오거나 피해자거나 그렇진 않은데 네. 사실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항상 피해자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피해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단이라고 우리 개신교 내에서 쓰는 용어이고 네. 이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지만 사이비는 사회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서 종교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단체, 그래서 사이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구에서 한마음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가 대구시에서 여성 근로자한테 특별하게 좀 특수하게 좀 특혜를 주는 곳이죠. 임대 아파트로 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네. 거의 아파트 거주민이 거의 대부분 신천지 신도였고요. 네. 140명 신천지 신도 중에 9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거 왜 신천지 신자들은 이렇게 모여 삽니까? 사실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뭔가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천지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특혜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도들의 입주 시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아파트를 이제 뭐 하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한 명 한 명 들여다 보니까 이거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신천지 신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 저는 통제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그래요? 네, 수뇌부에서 통제하기도 좋고 신도들 서로 통제하고 견제하기 좋고, 그러다 보니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나. 그리고 자기들 모임 장소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거주민이 140명이었고요. 그중에 94명이 신천지 신도, 그 중에서도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과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와 유착 의혹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천지가 소위 말하는 외곽 조직이죠. 그런 네. 외곽 조직을 만들어서 신천지라는 정체를 숨기고 정치권이나 이런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 계속해서 유착 관계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 지점을 좀 사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팩트 체크한 건 일단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안수 집사라는 것을 교회 측에서 확인해줬고, 예.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본인들 뭐 협동으로 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당장의 단정짓기보다 차차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의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활동을 멈췄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데, 근데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시설은 정부가 통제를 하죠. 예. 근데 사람은 누가 통제하는 거죠?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 자가 격리된 신도들이 이만희 씨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천지 그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네. 교주나 네네. 그러면 그 신천지 수뇌부하고는 계속해서 신자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고 있죠. 네네. 하고 있습니까?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갖는다는 얘기는 안 하죠. 모임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뭐 딱 밝혀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계속 교시도 내리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오기 전에 방금 보도가 하나 나온 걸 보니까 이만희 씨가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신도들을 통제한 메시지가 지금 밝혀졌어요. 예. 교리라 함은 자신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뭐 네. 하나님의 씨, 이제 이길 때가 됐다. 마지막 때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도들을 통제하는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신천지 그 수뇌부와 네네.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까? 저는 왜?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네네. 그 아직도 그 검사를 받지 않는 신도가 아직도 뭐 요거를 좀 약간 양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뇌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명단을 제출한다거나 네. 뭐 좀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제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의혹들이 있었던 거고, 네. 신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돌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 굉장히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뇌부와 신도를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이 지점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왜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왜 신천지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걸까요? 신천지가 이렇게 교세를 쫙 확장해온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예, 어느 한 시점에. 네, 그 시점이 뭐냐면 그때부터 뭐가 나왔냐면 위장포교. 위장포.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관계 맺기에 중시를 둬서 예. 그리고 서서히 신천지로 데려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네.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제가 포교할 대상자에게 몇 년 동안 잘해줬냐면 3년이요, 3년. 3년요? 네, 3년 동안 철저하게 잘해주는 거죠. 3년 동안 누가 잘해주면 따라가야죠. 따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이게 단순히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철저한 그루밍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네,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떤 공허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한테 그 공허함을 집중적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적절하게 맺을 수 없고 네.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신천지가 굉장히 잘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신교 대형교회 이게 목사님들 네. 설교도 저도 많이 듣고 공부도 했습니다. 저는 네, 취재 네. 때문에 했는데 네. 근데 굉장히 좀 어설프고요. 네. 그리고 좀 허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종교적인 측면도 있고요. 반신앙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돈만 너무 숭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대형교회 폐들이 각종 폐들이 이런 신천지를 낳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국 교회의
굉장히 어쨌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거는 교회에서 뭔가 제대로 된 돌봄과 체험들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한국 교회가 좀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형 교회에서 그런 반성 회개 없지요? 뭐 신천지에 대한 목소리를 별로 안 내네요. 네. 정광훈 목사님은 혹시 네.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좀 표명하시기도 뭐 했습니까? 따로 그렇게 얘기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 할 일이 바빠가지고. 네. 신천지 측에서 최근에 신천지 신도 2명이 네. 핍박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신천지 확진자들을 향한 혐오와 낙인을 멈춰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저께 정읍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부부싸움 중에 신천지 때문에 부부가 좀 사이가 나빴어요. 싸움도 격해졌고 네. 그래서 좀 화가 나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신천지 가족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네.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네. 그래서 그때에 왜 지금까지 속였어? 예.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갈등으로 몰아가시면 차후에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끌어안아야 돼요, 가족들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이 부분은. 네. 믿음 목사님처럼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쉽지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일반인은 그게 네.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만 네.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383님 종교단체가 폐쇄적이고 비밀스럽고 드러내놓지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떳떳하다면 드러내야 되는 거죠. 가족한테도 네. 숨길 정도면 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네. 3834님 이거는 개인적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에도 11조가 있나요?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11조 잘해야 천당 간다 이런 데는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죠. 11조를 이렇게 월급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잘라서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래야 천당 간다. 이런 그런 데는 사실 없습니다. 11조 해야 천국 가는 이거는 이단이죠. 네. 이단이요? 그럼요. 대형교회에서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 지금 네. 이단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명백한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블랙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불화가 있어서 신천지에 빠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요 지점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 그런 단체에 빠지시는 분들 가정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물론 100%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엮이는 가정들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공허와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네. 그래서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지 않을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 사람들과 그 친분을 쌓는다. 그 이후에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는 그 비판도 뭐 맞는 구석이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네. 점점 빠져든다 이거죠. 네네네. 불교나 천주교에도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나 그런 사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나온 네. 이상한 아기 동자를 모시고 뭐 그런 분들도 네.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유독 기독교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교나 천주교보다는 훨씬 독립적이에요. 이 개신교라는 단체 자체가. 독립적이라면? 그러니까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교단이 있긴 하지만 교단 산하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개인 사업체죠. 한 네. 목사님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잘못된 주장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러니까 정통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조금 이질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독립적인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좀 더 나서고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네. 자기네들의 현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이만희 씨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거기는 자기들의 왕국이에요. 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기라고 하는 자신들 연호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구원받고 자기들 단체가 존속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협조적인 차원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의 자발적인 어떤 진실한 협조를 받는 것이 과연 쉬울까? 라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천지 교회들끼리 지금도 소규모 모임 복음방을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요즘에 이분들 계속 왜 모임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억압받고 있어, 핍박받고 있어. 여기를 견뎌야, 우리끼리 기도해야, 모여야 천당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지시사항 하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방이라는 것이 그리고 단순히 신천지가 운영하는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이 복음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모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카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더 무섭네요. 그렇죠. 그런 지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10여 년 넘게 네. 신천지 관련해서 이렇게 네. 외치고 다니셨는데 네. 신천지에서는 직접적인 위해나 네. 아니면 뭐 압력 가하지 않습니까? 소송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소송 폭탄을 터뜨리거나 네. 그런 적 없습니까? 제가 신천지 말고 다른 단체들도 같이 좀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네. 유독 신천지는 없었고 다른 단체에서 많이 당했어요. 저도 네. 저기 사이비 종교단체 지금 20년 넘게 쫓아다니는 데가 네. 있는데요. 한 20여 지금도 재판받고 있고요. 네네. 지금도 조사받고 있는데 말만 하면 무조건 걸어요. 네네. 그래서 네. 그 활동을 이렇게 위축시키는데 신천지는 그러진 않습니까? 신천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 단체의 타켓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10건 정도 한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신천지는 아직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걸 또 보면 또 좀 민주적이기도 한 것도 같은데요. 네, 신천지 대상으로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0271님입니다. 집 월세 2만 원에서 5만 원 사는 신도가 그렇게 많은데 120억 원 성금을 낸다?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종교 집단입니까? 사실 120억 원이라는 자체 신천지한테 큰 돈은 아니죠. 네. 네, 신천지가 뭐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1,200억은 내놨어야. 네. 왜냐하면 신천지는 현금이 굉장히 많고 자금이 많은 단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정도 현금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도가 약 23, 4만이라고 쳤을 때 가족 따지면 거의 7, 80만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에 전도 못하면 한 사람당 110만 원씩 내게 했거든요. 아, 네. 그때 네. 얼마나 냈을까요? 한 10,000명 이상 냈다는 것 같다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돈을 냈고 예. 그다음에 무슨 행사할 때마다 뭐 티셔츠라든가 DVD 강매를 하게 하니까 예. 뭐 돈은 굉장히 많죠. 네. 아, 그렇습니까? 춘희님, 가족을 떠나신 분들은 이 기회에 어서 가족품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미듬 바른미디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이 넘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자는 98명이고 여기엔 콜센터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콜센터 등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밀집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의 유연근무를 도입할 것과 사무실 자리 간격 조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란과 이탈리아 지역을 오늘부터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약국별 마스크 현황을 알 수 있는 앱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사용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안 되거나 최신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적 마스크 지급 업무로 일손이 부족한 약국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마스크 판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마스크 소분 포장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에서는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에선 정부의 마스크 정책, 입국 차단 조치 등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8% 급락하며 1908.27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6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공매도 거래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미래한국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했는데 안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출국 전 검역 과정을 참관하고 한국 모델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웅성웅성 와글와글 속닥속닥 도란도란.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디지털 뉴스부 김기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또 이 확진자 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그 환경미화 하시는 분이 네. 나오셔가지고 저희 회사가 지금 재택근무하고 다 격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회사가. 이 뉴스 얘기해도 됩니까? 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있다가 네. 라이브 비데이 하러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자가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없죠. 네. 다녀야죠. 네. 많이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어디 많이 다녔어요? 뭐 했어요? 저는 지금 어제 제가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그 녹화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거 녹화를 해가지고 네. 대구에 지금 가 있는 기자들한테 그 네. 신천지 그 분들 핍박자 숙소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음 아파트? 네. 거기 이야기를 취재를 해가지고. 네. 어제 한 걸 오늘 이제 제작을 하고 그러다 왔습니다. 네, 오늘 김기아 기자의 묻힌 뉴스 브리핑. 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요즘에도 거의 코로나 신천지 총선 이 뉴스가 거의 코로나가 한때 도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마스크. 그러다가 총선 조금 나오고요. 예. 그러다 신천지.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되게 약간 필요한 뉴스들이 많이 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안타깝게 이명박 전 대통령 기사 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뉴스가 많은데 그리고 네. 또 며칠 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뉴스 관련 뉴스도 전혀 안 나오고 해서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탄핵 3주년이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꼽아온 묻힌 뉴스는 뭐냐면요. 네. 그 타다. 네. 아시죠? 타다 관련된 이제 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타다가 조만간 씁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그 타다 대표는 지금 4월 10일 정도에 베이직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타다가 아예 멈추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단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지를 하면서 국토부와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일단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원래 지난달에 법원이 일단 그 승합차 호텔 서비스 타다가 이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렌터카 일종이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죠. 무죄다. 네. 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법 개정이 됐어요. 네. 어떻게 개정이 된 거냐면 원래 타다가 이게 원래 이제 그 택시 사업법이 그쪽이 아니라 네. 렌터카를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규정 중에서 예외 조항으로 네. 관광 목적의 뭐 승합차는 뭐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예외 조항을 약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죠. 영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거를 더 관광에 딱 맞게 개정을 했어요. 11인에서 15인승의 승합차를 빌리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타야 된다. 6시간 이상. 아예 못을 박았네요. 그렇죠. 6시간 이상 택시를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네. 우리가 부산 쏩시다. 그래도 부산을 가도 6시간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예. 게다가 대여 장소를 공항이랑 항만 여기로 딱 규정을 했어요. 아니 서울에서 이거 타야 되는데 이 타다를 타려고 공항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못 하겠네요. 타다 금지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지법이 맞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 입장은 네. 그건 아니야. 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법의 테두리 안에 와서 영업을 해라. 라고 했어요. 뭐냐면 기여금을 내라.
운행 횟수를 고려한 기여금을 내라. 그러니까 택시같이. 그렇죠. 개인 택시 면허 할 때 돈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 면허를 사는데 이 돈을 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택시 기사분들의 아직 불만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렇죠. 택시 기사분들이 그 면허를 그냥 뭐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다가 그리고는 맞습니다. 자격을 갖고 택시를 삽니다. 면허를. 네, 몇 천만 원 거의 예전에 비쌀 땐 거의 1억 가까이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차량 총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택시의 어떤 수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이성적이네요. 논리적이네요. 틀린 말은 아니죠. 타다가 그러니까 뭐 대당 얼마씩 내고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이게 업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고 너희들 운송 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타다 측은 기여금이 솔직히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지금 다 합치면 1,000억 원 정도 내야 된다 우리가. 내야지요. 그럼 어떻게 내냐 우리가. 게다가 지금 적자가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타다가. 아 그래요? 게다가 이렇게 개정안이 이게 얘기가 나온 다음에 또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또 안 하신다고 해요. 아 타다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타다를 운전하시는 분들 일단 고용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운전 기사분들이 거의 뭐 회사의 입장으로는 12,00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계속 이제 뭐 운행은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이 뭐 타다를 타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사실 상생한다면 사실 국토부와 타다도 뭔가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타다는 지금 이래가지고는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선언을 좀 타다 운전하시는 분 중에 정규직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제가 취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알려주세요. 네. 하이드님, 운전하고 싶으면 운전면허 따고 하라는 걸 운전금지법이라고 하잖아요. 면허를 따라는 건지 아닌 건지 조금 타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분처럼 약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댓글은 어떻습니까? 댓글은 이제 한 분이 SHCU님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대형 차량의 렌트카 고객 편의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너희가 이거 꼼수를 부려가지고 지금까지 영업한 거 아니냐. 네, 일명 타당한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게 어떻게 4차 산업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당하게 운행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고요. 다른 분이요? 다른 분은 또 이렇게 타다가 그리고 왜 지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냐? 왜 이렇게 서비스가 커졌냐라고 하니까 GOMB님이 택시가 애초에 서비스를 좀 잘했으면 타다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버나 그랩 같은 콜택시 같은 서비스가 지금 다 지금 정착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버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불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DAAG님은 택시 불친절은 택시 문제고 택시의 서비스 문제고 타다의 문제는 택시면서 아닌 척 법을 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죠. 댓글 수준 높습니다. 여기 수준 높은 사람들 것만 뽑았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훈님은요. 우버 같은 서비스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시대를 역행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묻힌 뉴스지만 이거 굉장히 논쟁이 되는 얘기가 많아요. 머리가 좀 복잡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다음 묻힌 뉴스. 미친 듯이 찾아온 묻힌 뉴스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묻힌 뉴스는 더 속 터지는 뉴스인데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대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뉴스입니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가혹행위를 한다고? 보통 이제 가혹행위 하면 이제 뭐 선임인 후임한테 요즘에는 뭐 병상호가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대장께서 대대장이요? 중령이 사병한테 한 얘기인데요. 어디 누굽니까? 육군 3사단 포병연대 71포병대대 서모 중령이 한 일입니다. 서모의 이름이?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뭐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좀 위반을 했대요. 11명이 뭐 이제 휴대전화 사용 수칙이 좀 정해진 게 있겠죠. 근데 그걸 오바해서 했거나 이랬을 텐데 원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군대 있을 때는 이제 휴대전화 안 썼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없었죠. 큰 죄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정말 큰 죄라면 뭐 징계위에 회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발각난 다음 날에 서모중령이 이제 약주를 한잔 하시고. 그렇죠. 약주를 걸치시고. 그게 문제야 또. 약주를 시원하게 걸치시고 와가지고 자정에.
이 11명의 이 병사뿐이 아니라 300명의 대대원을 전부 다 불러내가지고 네. 연병장에 집합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얼차례를 준 거예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네. 계속 시키고 선착순 달리기. 그러니까 저 골대까지 뭐 선착순으로 10명만 봐준다. 다 네. 뛰어갔다 와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열차를 1시간 동안 새벽 1시까지 이걸 받아야 됐습니다. 아, 이건 뭐 자다 깨가지고. 정말 이거는 잘못했네요. 그죠. 근데 네. 이뿐이 아니라 다음날 술 깨고 예. 다음날 낮 1시에 1시면 당연히 술을 다 깨지 않았겠습니까? 네. 맨정신에 또 100명의 병사를 불러가지고 예. 얼차례를 주고 한 병사한테는 너 이발 상태가 왜 이러냐, 머리 스타일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차례 시켰다고 합니다. 저 이런 상사를 제일 싫어요. 저는 이런 선생님 정말 싫었어요. 네. 저는 주로 이런 당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두발 때문에? 지금도 두발 때문에? 아니 생긴 게 건방지다고. 아 그렇구나. 너 표정이 왜 그래? 눈빛이 왜 그래?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따져야지 왜 그렇습니다. 저한테 따지는지 제가. 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100m를 30차례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의무병 저기 심장 제세동기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그 심장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제세동기 있으니까 뛰다가 너 쓰러져도 괜찮다고.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배영생활 규정에 이게 얼차례 이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규정 위반이어가지고 군단 감찰 조사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은 조사를 시작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이고. 댓글을 보시면은 저 네. 화난 댓글이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하나 가져왔어요. 예. 천사님이 너한테 술 주정에 당해주라고 우리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낸 줄 아느냐? 그렇죠. 읽고 나서 내가 부들부들 떨린다. 네. 그 부모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혹시 내 아들도 이런 대접 없었나 나도 두려워진다. 지금 내 아들 군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뉴스 보면은 심장이 철렁철렁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지휘관이신데 장교신데 지금 지휘관의 덕목을 크게 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데 군에서 감찰 조사를 한다는데 군은 또 자기 그렇죠.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팔이 안으로 맞습니다. 굽어서 이런 문제가 잘 더 문제가 뭐냐면 해결되지 않아요. 군은 또 취재가 또 투명하게 또 쉽지 않아가지고 네.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김기아 기자에게 네. 저희 코너에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장병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끝까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님 이 코너 좋네요. 네. 김기화 기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737님 진우야 이 방송 택시기사들이 많이 들어 말 조심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 택시기사님들이 조심하라고 하니까 조금 무섭네요. 네. 기사님도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KBS 디지털 뉴스부의 김기화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잠시 멈춤 캠페인에서 제시하는 3가지 수칙이 아닌 것. 이 내용이었는데 정답은 2번 외출을 자주 하고 지인들과 연락해서 시내 번화가에서 모임을 갖는다. 네, 훌륭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최영우님 정답 2번 인싸로 살기. 네, 잘하셨습니다. 8016님 2번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우리 딸이 걱정되네요. 지하철 타는 분 걱정돼요. 손잡이 잡는 거 조금 우려되니까 웬만하면 좀 두 다리로 버텨주십시오. 유주환님 정답 2번 딩동댕. 네. 주위에 아직도 모임 자주 가지는 분이 있던데 같이 이겨냅시다. 이런 부장님들 이런 상무님들 꼭 있습니다. 지금은 술자리 안 됩니다. 회식 안 됩니다. 8701님 정답 2번 모든 모임을 2월달부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알리님 2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외래 진료는 전화로 하고 약국으로 처방전 팩스 보내고 입원 환자들 외출과 보호자 면회도 금지한 지 3주째 됐습니다. 3주째네요 벌써. 입원 환자들 머리로는 상황이 이해는 하지만 불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환자들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힘을 조금만 내주십시오. 이 고비는 넘어가야 됩니다. 7321님 정답 2번 거리두기 하지만
콜센터 직원들은 어찌 보면 닭장 같은 공간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항상 고생 많고 힘없는 이웃들만 당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중에 누구는 우리의 엄마이자 누나이자 언니일 텐데 이 기회에 진정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길 간곡히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많은 숙제와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도 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마음이 바쁠수록 가장 빠른 길은 양보운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퇴근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동대구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2차 사고에 주의해 이동하셔야겠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밀리고 있고 서울시 구간으로는 양재 나들목을 지나 화물차와 택시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정리됐지만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이고요.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발생하면서 1, 2차로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정체가 긴데요. 돌발 구간 이후 양화대교까지도 서행합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 성산에서 정릉터널까지도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정체는 성수에서 가양대교까지입니다. 한편 서울 쪽 목동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는 전 구간에서 시속 10km 미만으로 운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까? 사건 번호 0311 오늘의 재판 시작합니다. 함께 할 두 변호사 모십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법무법인 A블의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입니다. 난 법무법인은 몰랐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재판정에서 소개할 얘기합니다. 때 이렇게 하죠. 하는데 네. 혼돈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땅땅땅은 빼주시죠. 원래 법정에서 안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재미로. 그래도 이게 효과 의미예요. 청취자분들은 또 실제 법정에서 이런다고 생각하실까 봐. 자,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1월에 마무리됐다는데 무혐의 처분 나왔네요. 네.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결론이죠? 준비됐던 겁니다. 네, 그렇죠. 2008년도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진술에 일관성만 있다면요. 예. 그런데 진술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옛날에 했는 거고요. 그때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 불충분으로 다 무혐의가 된 것입니다. 네. 좀 특별했던 게 사실 있었던 일 자체가 2008년이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도 다 지났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생각해낸 게 이제 강간 치상을 생각해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이후에도 치료를 받았던 것이 있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남아있다 이런 주장까지 펴서 했는데 뭔가 좀 검찰이 좀 제대로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봐서는 인정된 게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됐어요. 지난번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뇌물죄로 이미 재판 1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죄죠. 무죄 나왔어요. 근데 무죄 나왔는데 재판하면서 판사가 이거 초기에 수사를 검찰이 잘했으면 나중에 이거 무죄 안 내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판사가 했어요. 사실은. 결국은요. 그 검찰, 지금 검찰, 그때 검찰 다른 검찰입니까? 아니 같은 검찰이죠.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조직은 같은 조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보면 검찰 출신은 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져도 검찰 출신은요. 권성동 의원
검찰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수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수사권 조정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하지만 기소 독점하고 기소 편이거든요. 예?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고 또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는 편의로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두 가지 아주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그 권한을 저는 잘만 행사된다면 그 문제가 없지만 지금 보다시피 행사가 잘 안 될 수 있고 또 식구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견제기구인 공수처를 만드는 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사건은 특별히 이제 그 지난해 사실 3월에 네. 검찰에서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이거 네. 이제 되짚어 보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을 때 뭐 특조단을 꾸리는 뭘 다 뭐 이번에야말로 수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특별수사팀 꾸렸죠. 그래서 이제 단장까지도 이제 다른 데서 사출해 와서 예.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할 것처럼 했었는데 기소될 때부터 조금 이게 뭐지? 네. 이게 갑자기 뇌물로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이게 처음에 발표했다랑 방향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특조단 특수단이 이런 역할 많이 합니다. 검찰에서. 아 이건 진행자가 한 얘기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예. 마무리를 지어줘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학의 사건은 끝났습니다. 저 2008년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시키려다가 안 돼서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다가 청문회가 두려워서 차관을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실세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김학의 전 차관의 비디오를 봤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누가 봐도 그분이에요. 네.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눈이 얼굴이 요래 생겼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동글동글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니 그분은 굉장히 청명하게 생기셨어요. 그 어쨌든 누가 봐도 그런데 왜 그거는 경찰은 보고 검찰은 못 봅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안 그랬다잖아요. 왜 누가 봐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발을 뗐는데 약간 삐걱했습니다. 네. 말들이 좀 나옵니다. 네. 가장 문제되는 건요. 대검찰청에서 사람들이 안 왔어요. 법무부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부조실장이나 뭐 지금 홍동기 아니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다 왔는데 검찰에서 사람을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빼고 한 거 아니냐, 패싱이 아니냐 얘기가 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네. 검찰에서 얘기 들어도 안 갖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공수 싫다. 좀 반대했잖아요, 계속. 아니,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얘기 나눴던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왜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도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혹시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대검에서 아무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보낸 거네요. 아니 근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쓰고 있어요. 검찰 기자들이 검찰을 뺐다. 검찰을 패싱했다. 윤석열만 빼돌리고 지금 공수처하고 법무부가 지금 말이 됩니까? 변호사협회에서 저희 부회장도 나고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모이는지는 다 알았군요. 당연하죠. 그런데 검찰만 안 온 거죠. 저도 아는데 왜 저도 변호사협회 이사거든요. 저도 아는데 왜 검찰을 모릅니까? 이사예요? 우리 부회장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 위원만 참여해서 한 게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게 공수처 준비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통지가 안 갔을 일은 만무하고 사실은 그리고 뭔가 의견이 다른 게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거나 다른 부분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검찰 출입 기자들이 너무 검찰 편에서 기사 쓰는 거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는 잘 안 나오고요. 검찰에서 나온 기사만 나와요. 검찰발 기사. 검사들 입장만 대변하는 검찰청 출입 기자들. 저는 검찰청 출입 기자단은 조금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기사는 몰라도 검찰 쪽 기사는요 한 번 더 들여다봐요. 이것도 그냥 보면 뭔가 법무부에서 저 검찰 빼고 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기사 패턴은. 네. 근데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검사가 주는 기사를 검찰에서 기자들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신문들은 되게 심합니다. 네. 방송사도 특별히 심한데요. 진보 언론의 몇몇 검찰 출입 기자들이요. 이분들도 굉장히
검찰총장 오른팔 같고요. 왼발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도 여기도 이미 사실 여기도 수사권,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실 준 검찰이죠. 검찰이 했던 역할 중에서 검찰이 했던 역할 중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부분만을 관할권을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관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업무 방식에서는 상당히 따라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검사들도 가 있고 거기 검찰 직원들도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검찰을 빼기 위해서 안 불렀다라는 게 일단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네, 안 맞아요. 남기명 공수처 설립 추진 준비단장 이분은 조금 약간 비난받을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요? 사회이사직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했고 또 설명만 들어보면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 어떤 부분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막 기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가. 양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보수 언론의 먹잇감이 되기에는 충분한 그런 그렇죠. 뭐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이분이 공수처장을 맡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고 준비만 하겠다는 거죠. 준비단장인데 준비단장이 앞으로 수사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이나 언론이 기본적으로 문제됐다. 공수처에 갈 사람이 은행의 사회이사를 맡아 돈 벌려고 해. 그랬다고 하면서 계속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 이것도 들춰보니까 그건 아니죠. 본인이 그 이전부터 진행된 거고. 근데 공교롭게 된 거예요. 그럼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꼬신 거 아닌가요? 네. 박지훈 변호사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사법농단 재판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보석 신청했습니다. 네. 보석 신청을 했고요. 지금 1년 4개월 됐다고 하죠. 추가 구속영장까지 해서 벌써 1년 4개월 됐네요. 2018년 10월이니까. 그러니까 사법농단에서 다 무죄를 받기 때문에 나도 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죄까지는 아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증거조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 사실은 실무에서는 총 담당을 했던 사람인데. 총 책임자였죠. 그렇죠. 사실상 총 책임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 제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 다 끝났으면 내 재판에서 누구를 불러서 뭘 한다고 해서 증거가 바뀔 리도 없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대법원의 어떤 판결 중에 직권남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말랑말랑해졌어요. 거의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거의 그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면 밑에서 같이 이 사람이 총 책임자라 그래도 밑에 수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다 무죄를 받으면 나도 책임질 게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왜 나를 지금 1년 4개월째 가둬놓고 재판을 하느냐. 보석해달라, 풀어달라. 보석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다 사실은 임종원 차장께서 다 인사로 승진시키고 그 자리로 보낸 사람들. 맞습니다. 그리고 인선 재판이 이렇게 너무 끌어지는 게 좀 신기합니다. 1년 4개월 끌었거든요. 일반인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은 저한테 주시면 한 2달이면 제가 재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자백시킬 거예요? 아니, 자백 아니라도 집중 심리하고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하고 기피 신청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재판 구단입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그걸 저는 개인적 생각이니까요. 그걸 하는 와중에 대법원에서 직권운용 관련 무죄 판결들이 나옵니다. 그거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판단에 대해서만은 법원에서 굉장히 헐거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보석권은 어떻게 됩니까? 정경심 교수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열렸어요.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죠.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아직도 정경심 교수 재판은요. 그러니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사실은 안 된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이 아직도 계속해서 증거를 내고 있고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변호인단이 이 증거를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인지를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지난번에는 왜 송인건 그때 당시 송인건 부장판사가 왜 검찰에서는 지금 피고인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검찰이 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안 받아주냐라면서 8명인가 가서 한꺼번에 항의라는 일도 벌어졌는데 근데 오늘 또 되게 황당한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도요? 뭐냐면 서증이라는
않고 하는 게 네. 서류를 증거로 내는데 문서를 이게 문서 증거 서증이. 근데 이게 다른 서류가 아니라 결국 이제 검찰에서 참고인이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검찰에서 한 얘기를 다 정리한 걸 서류로 내는데 그냥 그 서류만 보고 끝냈지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직접 나와서 우리가 증인신문을 해야 될지 이거를 서증 조사 과정에서 제시를 하는 건데 조사를 하는 건데 재판이 열리자마자 가장 초반에 하는 제일 먼저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서류만 다 가지고 재판하면 재판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검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류를 내면서 참고인도 동시에 부르겠다. 아니 이거 보통 자 일반인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증거를 먼저 제출합니다. 목록을 제출하면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인정하냐 부정하냐 결정합니다. 그렇죠. 인정하면 그거는 증거로 쓰이고요. 부정하면 그 얘기했던 사람을 참고인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지 절차예요. 자, 그 문서가 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면 그냥 그대로 쓰고 끝인 거고요. 증거로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만 부르는 겁니다. 그거 얘기했던 사람 부르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요. 그거를 서증을 제출하지도 않고 인부 절차도 없는데 서증을 낼 테니까 관계자를 다 불러라고 얘기를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에이, 검찰이 그랬겠어요. 검찰이 그랬다는데요. 검사들이 재판하는 게 일인데 그렇겠어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오늘 저희가 재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된 건 아닌데 두 사람도 공교롭게도 재판장에 들어왔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판사도 검사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냐. 저는 한 번도 없었다. 저는 변호사하면서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제가 20년 이상 지금 피고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많이 알죠. 검사들 성향들도 전문 피고인이시군요. 그러면 저는 사법활극이라고 재판받는 법 책도 썼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괜찮죠? 볼만해요. 변호사 입장에서 볼만하다니 훌륭하다고 해야지. 반 변호사네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그 재판을 치르면서 판사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 증거 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재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서증을 내지 않고 사람 먼저 부르려고 하느냐.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또 선거 날짜하고 또 겹치는 것 같아요. 4월 15일.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4월 15일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서증하고 같이 나오면 4월 15일 이전에 증인들이 법정에 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검찰에서 좀 노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구속 만기가 6개월인데요. 즉 6개월 내에 1심을 판결하지 못하면 내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다가 나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재판을 받다가 나왔습니다. 6개월 안에 재판을 다 치를 수가 없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그 비서실장도 그랬죠. 그런데 이 상황이면 이 속도면 정경심 교수는 재판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한 달 반 안에. 한 달 반 남았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증거조사 절차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증거조사 절차라도 끝내야. 그러면 증거조사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변호인은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가 정해져야 그다음에 재판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사람을 밖에 내보내도 이 증거들이 훼손될 염려는 없구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구나 이렇게 가는데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 서류들을 다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끝나고 입장을 들어봐야 그러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될까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를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른 재판은 몰라도 정경심 재판은 너무너무 검찰이 이상합니다. 저는 수사부터 해가지고 공판 유지 부분도 사실 저는 조금 제 변호사하고는 제가 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서. 저는 6개월 내에 재판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거나 영장 내는 추가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조금 박 변호사 시간이 다 있나요? 아니요. 박 변호사가 다른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인하고 서증하고 같이 되는 이유는 말밖에 검찰이 조사하면서 얻은 말밖에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도 돼요. 반대로 보면 반대로 보면 좀 검찰이 이 좀 특별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법 앞에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요.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재판은 명백해야죠. 헌법 10조가 11조로 돼 있어요. 말 가지고 이렇게 다투서는 안 돼요. 변호사님들 모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이 있어요. 아이고 저희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안 평등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384님
모두 안 모이는 거 이해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뭘 해줘야 하지 않나요? 월세 지원이든 뭐든지요. 네, 국가가 이거 생각하고 있답니다. 직접 보상 그리고 또 지원 생각하고 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김용섭님, 회사에서 매달 하는 회식 경비 담당입니다. 지난달 회식 미루었는데 이번 달도 미뤄졌습니다. 회식 경비는 쌓이는데 다음 달에 다 같이 크게 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만 참으면 좋은 세상 오리라 믿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남이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를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간의 잠시 멈춤 실천 수칙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칙 하나는 외출은 자제, 보기임은 연기, 둘은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셋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열심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